감사합니다. 글로벌 조선 시장과 한국 조선 산업을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 정규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 계신 연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연사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 해양 포럼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함께 보실 수 있으며 한영일 각각의 채널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통역 수신기의 채널을 원하는 언어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실시간 댓글 Q&A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토론과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반영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Now we will begin the session 3 on shipbuilding. And for your information, we're running today's discussion live over both our YouTube channel and also our official website. Please abide by this information. 네, 그럼 지금부터 세계해양 포럼 정규 세션 3, 요동치는 글로벌 조선시장, 2030년 한국 조선해양 강국을 이끄는 힘을 이끌어 주실 신종계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기술자문이시자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종계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 제14회 세계해양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아래 LNG 추진선과 자율운항 선박 등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선박이 하루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조선산업, 일본, 한국, 그리고 또 새로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선박에 대한 경쟁력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산업은 축소가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조선의 새로운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조선소 이 분야의 경쟁력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계해양포럼은 글로벌 조선 시장의 최근 기술 동향을 살피고 향후 10년 뒤까지 세계 최강의 자리를 위한 경쟁력을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전 마린가스사의 사장이자 해양 컨설턴트인 스타브로스 하츠그리고스, 오스트리아 AVL의 이강기 부사장님, 현대중공업 그룹의 CTO이신 조원호 원장님의 발제를 통하여 세계 조선과 해운의 미래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IMO의 환경 규제 및 스마트 선박 기술 전략의 미래라는 주제로 스타브로스 하츠그리고리스 해양 컨설턴트 및 그리스 마린 가스사의 전 사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Good day.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타브로스 하치 그레고리스입니다. 저는 그리스에 살고 있고 텍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지난 39년간 마란 그룹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조리텍 마리타임 런던으로 적을 옮긴 건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150개 이상의 선박 고조를 슈퍼바이징했고요. 뱅커, 탱커, 그리고 30개 이상의 LNG 선박을 슈퍼바이징 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인 것입니다. 1995년부터 해마다 3개월 아름다운 여러분의 나라 한국에서 보냅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IMO 단기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한국 주요 조선사의 스마트 선박 기술과 이를 활용한 한국 해상 운송 및 수송에서의 주도권입니다.
90% 이상의 상품이 해상으로 운송됩니다. 선박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만을 차지합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2018년 72차 기구 IMO는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하여 이들을 14개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2023년까지 합의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행됩니다. 또한 중기 조치로는 2030년까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밀도는 CO2의 그램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마일당 또 화물 톤당 탄소 집약도를 말합니다. 이를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 조치를 보면요. 2030년 이후부터 적용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집약도를 70% 감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머지않아 EU를 포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2050년까지 배출량 제로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EU가 합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IMO 구상보다 더 엄격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베이스라인을 이동하자는 내용인데요. EU MRV를 통해 온실가스 측정 베이스라인을 2008년에서부터 2018년, 2019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따라서 탄소 집약도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는 70%까지 줄여야 하게 됩니다. 마침 오늘 일자 신문기사로도 나왔는데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 기반 기후 해결법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진 기술을 개선하거나 무탄소 연료 사용 또는 화물 수송 역량 개선 또는 속도를 늦춰서 연료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방법 등등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주들은 선박 개조의 의지가 약합니다. 신규 선박을 건조함과 동시에 기술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선박 솔루션도 나중에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MO 12개 부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EEXI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2016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됩니다. 속도 또는 출력을 낮춰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치는 신규 선박에 해당하는데요.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입니다. 이 조치는 3 또는 4단계로 향후 도입될 예정이고요. 이미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이 2016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보다 20% 더 적습니다. 세 번째는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플랜인데요. 샘프라고 합니다. 샘프는 선박 당직관이 운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요, 적절한 운항 에너지 효율 지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속도 감소와 속도 최적화 메커니즘입니다.
여섯 번째, 메탄 슬립 통제입니다. 메탄 슬립은 엔진이 가스를 태울 때 메탄이 연소되지 않은 채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VOC 규제 개발입니다. VOC는요, 선박이 원유를 연소하거나 기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합니다. IMO가 요구하고 있는 여덟 번째 조치입니다.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항만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입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해 일부 항만을 선정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연구활동 지원이고요. 11번째는 최초로 조치를 취하는 선박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MO의 마지막 조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생명주기, 온실가스, 탄소 집약도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IMF의 표를 보면 선박의 설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해양운송 탄소 집약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선박은 가스 %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선박 속도를 오늘날의 50%로 낮춘다면 배출량은 약 50% 줄어들 것입니다. 약 50% 정도 줄어들고요. 선박 크기를 2배로 늘리면 설계에 따라 약 30%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들은 대한연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암모니아 수소는 제로 탄소 시그너처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며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 기술적 개선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윤활유, 엔진 효율성 개선, 항행 배터리, 그 외 사소한 개선 역시 약간의 효율성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탄소 입자를 포함하는 연료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요. 이들은 연소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높입니다. 연료를 더 적게 쓴다면 선박 효율이 더 높아지고 CO2 배출도 줄어듭니다. 친환경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같은 말입니다. 선박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남미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의 요건은 2030년까지 50%를 저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상 운송이 아마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이 탄소 집약도를 50에서 70%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운 이유입니다. 한국 주요 조선소가 제시하는 스마트 선박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경쟁사보다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고요. 곧 이런 기술적 우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주요 스마트 기술로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스마트 모니터링 플랫폼, 스마트 내비게이션 가이드, 스마트 관리 툴, 통신기기 업그레이드, 충돌 방지 시스템, 디지털 트윈십 기술, 조건 기반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인 운항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과학자가 말하는 기온 상승입니다. 기온 상승 속도를 통제해야 하며 온도가 수락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선박수송은 꾸준히 증가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코비드-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해상 운송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오늘날 증가 속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세계 인류는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컨테이너 시장은 회복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해상 운송의 필요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제조 산업이 소비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다면 해상 운송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선주만이 탄소세 또 배출 거래제 부담을 오로지 혼자 떠맡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최종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신기술 선박 건조와 유지는 유산 선박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이는 수익이 하락하는 산업에서 특히 선주들을 이 시장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주요 원유 생산 업체들이 선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1월 이후의 경험으로 신연료 개발, 마케팅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으며 심각한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유황유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암모니아 수소 또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형태의 연료입니다.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신연료의 개발과 사용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신연료의 공급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국가들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지역 시장을 왜곡할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정책을 2년마다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정책은 건전한 기술적 연구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대표단이 내리는 인기 투표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IMO가 이해 당사자와 논의 후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화주와 선주, 용선사들은 온실가스 배출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새로운 용선기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선박 설계가 대형화, 저속화 될 것입니다. 현재 설계의 수소역학적 성능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박 성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스마트 선박이 큰 도움이 그런 점에서 될 수 있습니다. 조선소 벤더, 성급협회 모두가 새로운 친환경적 장비와 친환경적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R&D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신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갑판, 엔진, 그리고 숙련된 당직관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두가 협력해야 해운 산업의 안전을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브로스 하찌 그리고리스 해양 컨설턴트님의 귀한 발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를 통해 IMO 환경 규제를 심도 있게 소개해 주셨고 이에 대응하는 스마트 선박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주원호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의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미래기술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주원호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조선해양의 미래기술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주원호 부사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면 글로벌 모빌리티의 혁명은 아래 보시는 같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드론을 기반으로 하는 그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에 의해서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상의 물류의 대변혁이 스마트 포트를 통해서 해운업계로 밀려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자율운항 선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음 좀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물류혁명을 보시면 1800년도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화, 전동화, 자동화,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둔 자율주행 비클, 그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선박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물류의 최적화 혁신들이 비용이나 안전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본 두 슬라이드의 기반으로 보면 환경과 기술 변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율운항 선박이 빨리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자율운항 선박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규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국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이 법규에 대한 로드맵을 자율운항 그 기술의 레벨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IMO에서도 그 내년 말까지 그 법규 검토 작업을 마무리해서 법규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스마트쉽에서 자율운항 선박까지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면 저희 현대중공업에서는 2011년도에 스마트쉽 1세대를 선박 운항이나 기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2017년까지는 경제운항, 안전운항 솔루션들을 강화해서 그 IoT 베이스의 운항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스마트쉽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AI 기술과 접목을 해서 배가 점차 자동화 기술과 함께 지능화 선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러한 그 AI 기술 베이스의 자동화 기술로 액션에 해당하는 로보틱스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또 법규도 마련이 되며 2030년까지는 자율 운반선 운항 선박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게 대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러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연안선 위주로 ABB, 바칠라, 롤스로이스 등에서 문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보고도 야라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나 기술적인 문제로 좀 중단했다는 그런 아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술 개발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중일도 아래 보시는 한중일도 대양 운반선에 대해서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하고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는 테스트까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보시면 지금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 솔루션들 개발 역사를 보시면
2011년도에 선박 운항 및 기간 모니터링하는 1세대 스마트십을 개발해서 적용한 이후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17년도에는 경제 운항과 안전 운항 솔루션이 대폭 강화된 인티그레이트 스마트십 솔루션이 개발이 돼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기류, 엔진을 포함한 기기류의 고장 진단 예지 솔루션인 하이EMS, 그다음에 19년도에는 현대 글로벌 서비스에서 그 디지털 관제를 할 수 있는 센터까지 설립이 됐습니다. 금년도 초에는 여러분 홍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정강현실 기반으로 첨단 항해 지원하는 시스템 하이나스가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자동 이즈반 보조 시스템도 개발이 됐습니다. 또한 엔진이나 전력계통, 카고 시스템에 대한 통합 제어 시스템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그 하이나스 하이바스를 실제 터그보트에 실정해서 그 원격으로 모니터링 관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실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자율운항 솔루션들이 그림에 보시는 2022년 9월경에는 ICT 융합 전기 추진 선박 스마트십 저희가 미포전선에서 제작이 완료돼서 울산시에 인도됩니다. 금년 7월에 수주를 했습니다. 여기 이 선박에 다 적용이 돼서 완전 자율 레디 선박이 나오게 되고 2024년까지는 포항에서 울산까지 강제를 운반하는 그 강제 운반선에 자율운항 솔루션들이 적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고 있는 ICT 융합 전기 추진 스마트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변 그 가스 엔진과 ESS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그 복합 동력을 갖는 DC 전기 추진 시스템의 선박이 되겠습니다. 물론 통합 제어 시스템도 장착이 되고,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첨단 항해 시스템, 자동 이즈반 시스템, 최적 항로, 그다음에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원격 제어, 원격 유지 보수, 이러한 새로운 솔루션들이 적용이 돼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커머셜 베슬에 완전 자율 운항하는 선박이 건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2022년 9월에 인도가 되고, 법규 문제가 해결이 되면 2022년 6월에 울산 고널지구에 들어서는 시운전센터에서 운전을 하다가 법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완전 자율 운항하는 선박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 자율운항 선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6가지 대표적 기술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운항 솔루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금년 4월에 현대 인텔리전트 내비게이션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홍보를 낸 기사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앞으로 이 보조 시스템의 제어 장치까지 결합을 해서 첨단 항해하는 운항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고, 법규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그 선내의 항통 시스템과 다 아울러 가지고 디지털 브릿지 시스템도 개발해서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보면 첨단 항해 운행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인지 판단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어떻게 모든 이벤트를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하느냐가 자율운항 선박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실 자동화입니다. 기관실 자동화는 자동 제어, 가상현실, 로보틱스 기술들을 이용을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는데, 저희는 엔진이나 앞서 말씀드린 전력계통, 카고 핸들링 시스템에서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AI나 VR 베이스로 원격 유지 보수, 그다음에 자동 계류 시스템, 자동 상하역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추진입니다. 전기 추진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젤 발전 전기 추진 시스템에서 ESS가 도입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퓨얼셀 베이스의 DC 기반의 전기 추진 시스템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통합 자동 제어 시스템, 이 제어 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저희 개발해서 지금 적용할 계획, 고래관광선에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장 진단 및 예지 기술입니다. 기관실 무인화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고 저희는 엔진을 비롯한 다양한 기기류에 대해서 고장 진단하고 예지하는 솔루션을 이미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좌측에 보시는 그림에서 카메라 베이스드의 이벤트 탐지 기술, 열화상 카메라 기술, 모니터링 기술들도 개발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연결 기능입니다. 저희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게 현대 글로벌 서비스에 있는 디지털 관제 시스템입니다. ISS가 탑재되어 있는 60척의 선박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아서 디지털 관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시스템은 인공위성 베이스의 통신을 넘어가지고 저궤도 위성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면 초연결 시대가 올 것이고 디지털 관제센터에서 세계 구석구석에 5G 기반으로 통신에서 원격 제어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운항 선박은 더욱더 개발이 가속화되고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시큐리티입니다. 원격 관제에 있어서 사이버 시큐리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는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일반 상선에는 이미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과 선박에 대해서 스티피케이션을 다 받았고요. 자율왕 선박에 대해서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이 관리 시스템을 사이버 시큐리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AI 캡틴입니다. 저희가 자율왕 선박 6대 주요 핵심 기술은 앞으로 AI 베이스로 지휘되고 관리되고 제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운항 선박이 되기 위해서는 AI 내비게이터, AI 엔지니어, AI 데크맨, 최종적으로 AI 캡틴, 이 지배하는 AI가 지배하는 그런 자율운항 선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고 AI가 모든 것을 지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퓨처십은 자율운항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로 갈 것입니다. 5G 기반의 초연결 상태의 완전 자율 무인 선박이 나오는가 동시에 새로운 초전도,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왼쪽에 보시면 자율왕 선박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수가 줄어들고 무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선박의 형상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데크하우스도 없어지고 브리징도 없어지고 연돌도 없어지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선박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개발한 하이나스 솔루션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SK해운의 벌크선에 실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과 같이 SK해운 벌크선에 카메라 한 대가 설치가 되고 저희 하이나스가 오퍼레이션하는 동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보시는 화면이 그 화면이고요. 다음은 이즈반 솔루션입니다. 자동 이즈반 솔루션이 시운전 끝나고 암벽으로 보일시시가 올 때特선 6척이 들어오면서 도선사에서 이즈반이 되는데 배 8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이즈반을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하이나스하고 하이바스는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그 예인선에 적용이 돼서 원격 관제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울산에서 예인선이 운전되고 판교 연구소에서 모니터링해서 관제하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그 현대중공업그룹은 세계 제1의 shipbuilder이지만 그 shipbuilder를 넘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운항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머리타임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원호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님의 귀한 발표 내용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 개발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연구 과정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현직 선장이시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신 김인행 교수님의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미래기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선장이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요, 자율운항 선박의 도래와 그 법적 쟁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10가지 챕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율운항 선박의 정의입니다. 해상 운송은 선박과 승조원을 통한 이익 추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실수가 있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도 중요하고 이 때문에 선박이 더 무거워지고 로딩을 하는 공간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떤 승조원도 승선하지 않는다면 이런 두 불리한 상황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는 무인 이 선박은 현재 많은 곳에서 건조되고 있고 향후 가까운 장래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는 순호는 없되 해안에서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챕터 2입니다. 마스가 과연 현재 법제도 하에서 출항이 가능할까요? 마스 운항은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제도가 사람이 승선하여 운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인간이 되어야 하고요. 반드시 승선해서 그 항해 전에 승선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민법상의 책임은 인간의 실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선장의 실수는 선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자율운항 선박에서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법적 제도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이슈를 CMI 뉴욕 미팅에서 2016년에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항해 관련입니다. 첫 번째, 감항 능력인데요. 운송인은 주의 업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누가 승조원을 대체할 것인가?
해안선의 컨트롤러인가 아니면 AI가 될 것일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AI의 능력은 가망 능력의 일부로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업무를 하는 기간이 선박 항해의 초기부터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승조원이 승선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스터가 항해 전에 선박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또한 마스터가 항만을 떠나고 도착할 때 계속 승선에 있어야 합니다. 해안선에서의 컨트롤러 또는 AI가 이런 마스터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돌 회피 원칙입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조원이 콜레그를 준수해야 합니다. 항해 당직자는 반드시 계속 감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마스의 경우 AI 또는 해안선의 컨트롤러가 이런 감시 의무를 항해 당직자 대신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량에서요. 선교입니다. Next slide, please.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이런 원칙들은 충돌 회피 원칙들은요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박들이 항상 적절한 AI에 의한 감시 또는 컨트롤러를 해안선에 마련해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AI 컨트롤러가 해안선에서 있고 이러한 사항을 콜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영리 행위 관련입니다. 먼저 용선자입니다. 용선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차트 파티의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주가 반드시 마스터를 포함한 승조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조원이 없다면 이 차트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선주가 AI 또는 해안선에서의 컨트롤러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선박의 로봇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관이 파일럿 또는 벙커에 여전히 용선자를 주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운송인의 주의 의무도 변할 것입니다. 운송인은 화물을 수령, 하역, 보관, 적재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캐리어는 실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이 화물이 부주의한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연 AI의 책임인지 봐야 하고, 캐리어는 승조원의 실수만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항해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그래서 화물에 피해를 입는다면 항해 중에 승조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마스에서는 화물의 피해는, 항해 중 피해는 AI 또는 컨트롤러의 잘못으로 또는 프로그램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캐리어가 똑같이 자신의 책임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 견해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BOL 역시 선화증권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에서는 운송인, 에이전트 그리고 선박 대리점이 선화증권을 발행합니다. 마스터가 없으면 캐리어 에이전트는요, 그 캐리어 에이전트가 그 업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캐리어를 보관하고 인양하는 의무는 승조원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보상입니다. 화물에 피해를 미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그 항해를 구상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라든지 선장의 실수로 발생하면 동일한 항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마스의 경우에서는 승선한 마스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이 현재 법상에서는 산출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가 마스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 역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865 제865 KCC의 제865조가 그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AI 선주의 잘못 과실에 대한 사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선, 예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도선사는 항만 지역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박 운항의 어려움은 마스와 비마스 간의 그 전환기에 어떻게 도선사의 역할을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예인선이 마스의 경우에서는 바뀌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스티브 도어링인데요. 이 역시 승조원의 의무이고요. 로딩 또는 하역하는 것은 자동 시설 또는 인간 승조원에 의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 의무가 여기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스티브 도링 회사가 그 캐리어의 에이전트 역할을 합니다. 비록 이 업무를 AI가 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역시 해상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동 추적 장치가 장착되고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자체에 부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권 설정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의 안정성을 이를 통해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스 선박과 관련해서요. 첫 번째, 해운법입니다. 해운법은 해상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관리합니다. 해상 운송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박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스라 하더라도 이런 요건은요 충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스 역시 일종의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경쟁법입니다. 경쟁법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하에서 최적의 가격이 결정되도록 합니다. 캐리어가
기존의 선박으로 사업을 영위하든지 승조원이 있든지 마스를 하든지 승조원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쟁법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선입니다. 조선은 승조원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박 건조법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제조 책임이 이 상세하게 나중에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마스 선박이 시범 운항을 가게 된다면 독마스터가 승선해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선소의 역할을 보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스 하에서의 해안선에서의 컨트롤러 또는 AI 역시 조선소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선박금융입니다. 선박금융의 대상은 선박 자체입니다. 승조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박금융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박금융 구조를 봤을 때 마스 선박은 일종의 선박금융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일부 국가에서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C에서 플래깅 이런 것들이 FOC 등록을 통해서 선원의 저임금 문제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원의 지위를 보겠습니다. 선원의 지위를 보시면 선원이 근로자의 한 형태이지만 선원만큼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원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닙니다. 마스에 있어서는 해안 컨트롤러가 선원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상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 역시 위와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선장의 지위를 보겠습니다. 선장은 선주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선원의 잘못이 있으면 이것은 캐리저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AI 또는 해안선에서의 통제원은 선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현재 책임 부분에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AI가 만약에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박 관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관리의 계약 구조를 보시면 선박 관리의 가장 큰 부분은 선원 관리입니다. 마스에서는 선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선원이 존재하지 않죠. 선원 관리의 핵심 부분은 그 계약서에서 선원이라는 것이 아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해안선에서의 컨트롤러 또는 컨트롤링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선박의 관리 부분은 특히 선체 또는 메인 엔진은 평소와 같이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좀 복잡한 상황은 예상이 됩니다. 조선소의 역할은요. 조선소 역시 선박 관리 회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스에서는 빅데이터와 AI가 선박 운영의 핵심 부분이 되기 때문이고 조선소는 건조기간에 여기에 접근하게 되고요. 따라서 효과적인 선박 관리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소가 선박 관리의 자회사를 운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3단계 마스는요. 10년 이내에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 3단계, 4단계는 현재 법제 하에서는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항해법, 커머셜 코드 그리고 차터 파티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해안에서의 새로운 컨트롤러가 등장하게 되고 선박 관리 회사의 새로운 역할이 등장하게 되고 또 조선소가 선박 관리의 자회사를 운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들, 조선법, 경쟁법 등등이 변화가 없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발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마스로 정의를 하시고 마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국제 규정, 제약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기 오스트리아 AVL 리스트 부사장님께서 GHG 2030과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한국 조선 산업의 대응 전략, 탈탄소 정책과 기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강기 교수인데요. 저는 KK 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포럼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바로 2050년 온실가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그런 온실가스 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여러분과 면대면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몇몇 분들은 제가 한국해양대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오스트리아 ABR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 기업은 거의 7,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이파워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CIMAC GHG 전략 워킹 그룹의 부좌장으로 이제 역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과 같은 경우는 탈탄소입니다. 네, 그리고 IMO의 온실가스 전략과 그리고 최신의 전환 기술, 또 대안적인 제로 탄소 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적인 현실에서 어떠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탈탄소에 대한 굉장히 큰 여정인데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운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이라는 것이 이 탄소의 배출이 컨트롤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온실가스에 대한 저감 노력은 2018년에 세워졌고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40% 줄이고 그리고 2050년까지 70%를 줄이자는 목표를 2018년에 세웠고요. 이것은 2008년 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EU와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40%를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IMO의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준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러한 그 정의들에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단기, 중기, 장기적인 그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기간인데요. 그래서 2023년까지 지속되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그 목표는 대부분 그 선박의 속도를 감축하고 또한 그 EEDI, 이 SEEMP를 엄격화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와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인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조치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탄소 가격제를 이행을 하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제로 탄소 연료의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를 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년 이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순제로 탄소 연료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신규 혁신적인 배출 감축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해운의 그 교통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이동수단에 따라서 배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이나 철도 그리고 도로운송, 항공운송 등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상 무역과 같은 경우는 그 배출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항공운송에 비해서 훨씬 낮은데요.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항공운송이 40배가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이 이미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친환경적인 그 교통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ITF의 그 행동 결과인데요. 그래서 국제 해운 산업이 세계 무역의 90%를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해운 산업이 무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50년까지 해운이 3배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것은 한국 조선업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죠. 이제는 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쉘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IEA에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매우 명확합니다. 그 결과가 매우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2020년도를 보시면 앞으로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LNG나 천연가스가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50년을 보시면 이 천연가스가 여전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것을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2050년에는 당연히 제로 카본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제로 탄소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LNG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환 연료로서 2050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특히나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LNG 기술에 굉장히 많은 개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공급 업체에게는 또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스일 수도 있고요, 가스 형태일 수도 있고요, 이제 액체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로 탄소의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바이오 LNG, 바이오 MGO와 같은 것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수소, 그리고 이제 메탄올, 암모니아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저온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그 내연기관 쪽에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태우게 되면 이것은 녹스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와 같은 경우는 어떤 전환 그 연료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IM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로 카본, 제로 탄소 선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첫 제로 그 탄소 선박이 2030년에는 운행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그렇게 크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있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박을 디지털화해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운항을 할 때 지금 맨 밑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순항을 할 때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해서 시나리오를 배우고 이를 통해서 또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I와 마찬가지로 이 정책 기반자들이나 혹은 그 운영자들이 이 어떠한 그 선박이 어떠한 상태인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과 함께라면은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의 엔진 관련한 그 기업들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료를 위한 다양한 엔진을 론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소 연료는 이미 테스트를 마쳤고요. 한국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 개발을 이뤄나가고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조선소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해서 이러한 그 온실가스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한국의 그 조선소들이 굉장히 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암모니아 엔진을 테스트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수소, 여기는 사실 암모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 그리고 디젤과 같은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료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예를 들면 뭐 초극 저온일 수도 있고요.
그 밀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그 컨버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디지털화로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연료를 통해서 그 운항이 되고, 또한 또 디지털화를 통해서 적절한 그런 그 정책을 입안하고 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그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탄소 포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컨테이너 선박과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제 동료들과 함께 이러한 그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 그 탄소 포집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탄소를 포집할 수도 있고 이것을 저장할 수도 있고 이를 또 새로운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결론을 내기보다는 어떠한 그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해운과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여정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RC 기술과 또 디지털화, 전기화, 그리고 하이브리드화가 그 주요 동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안적 순제로 탄소 연료는 IMO의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전환 기술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한국은 조선의 리더고 또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그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 노력을 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탄소 전주기 관리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00년 이전에 제로 탄소 배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또 주최 측에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강기 부사장님의 탈탄소 정책에 대한 내용과 향후 기회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시작하기 전에 네 분의 스피커들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하치 그리고리스님은 국제환경 규제와 그 대응에 대한 방향을 검토해 주셨고, 조원호 원장님께서는 자율운항 선박과 친환경 선박의 개발 방향, 또 김인환 교수님께서는 그 새로운 미래 선박인 마스에 대한 그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기 부사장님께서는 탈탄소, 디카보니제이션에 대해서 그 새로운 이슈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깐 브레이크 시간을 갖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션 3 조선과 관련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장으로 이끌어 주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신종계 명예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저희 세션 3에서 그 네 분의 발표를 잘 들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40분간
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 토론자 세 분을 무대로 모셨습니다. 아쉽게도 그 하찌 그리고리스 분하고 이강기 부사장님께서는 직접 참석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배정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원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화룡 DMVGL 부사장 겸 사업총괄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부총장 겸 대학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주제 발제를 해주셨던 주원호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님이십니다. 또 한 분이신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예, 오늘 토론은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되고 있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찌 그리고리스님과 그 이강기 부사장님께서는 그리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나 저희 토론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토론 끝에 Q&A 세션에서 답해드리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션 발표에 대해서 그 토의자이신 세 분의 의견을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정철 원장님께 오늘 발표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정철입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네 분의 말씀은 아주 지금 시기 적절한 아주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주원호 원장님께서 2024년이면 자율운항 선박이 실제 포항과 울산 사이에 운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조선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없이는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씀이겠죠. 아주 그런 부분에서 조현호 원장님께서는 우리 대표 조선 산업을 이끌어 주시면서 기자재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좀 배려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이강기 교수님 AVL의 부사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지금 2030년 또 50년까지 주어진 탄소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중에 다양한 연료가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탄소 저감을 해나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대한민국 우리 기자재 산업은 LNG 연료 추진 설비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기술이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기자재 기업을 잘 리드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분 말씀이 기억이 나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의견은 이화룡 DMVGL 부사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MVGL의 이화룡입니다. 저는 오늘 네 분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테마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주로 미스터 스타브로스께서 발표해 주신 IMO의 그린하우스 리덕션 비전에 대한 앞으로 타임라인과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물론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거기서 하나의 키 이슈를 찾아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또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alternative fuel, LNG fuel이나 아니면은 암모니아 fuel
하이드로젠 이것으로 대표되는 얼터네티브 퓨일에 대한 어떤 그 프로포설, 특히 이제 이강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야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우월성, 그다음에 그 현재의 그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용을 한다면은 여전히 조선에 있어서의 어떤 그 어드밴스드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주원호 원장님을 포함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토노머스 쉽, 여기에는 기술적인 어떤 디벨롭먼트뿐만이 아니라 법제 관련된 법규에 보완이 있어야지만 그게 비로소 그 실현화가 되겠죠. 테크놀로지 자체는 당장 뭐 올해 또는 내년이라도 실제 그 쉽 오퍼레이션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련된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보완이 돼야지만 그게 임플리멘트가 될 것이고, 제가 여기서 특히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IMO의 그 그린하우스 리덕션 에미션 리덕션에 대한 어떤 그 비전, 2050년을 기준으로 해서 2100년까지 제로 카본을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비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거기에는 인더스트리에서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한국 야드에서는 뉴빌딩 단계에서 EEDI 리퀘어먼트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그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 뉴빌딩 베셀을 딜리버리를 하죠. 그러면 딜리버리와 동시에 이 배가 스크랩될 때까지는 EEDI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리퀘어먼트 EEXI라든가 SEMP 상당히 많은 그 오퍼레이션 상황에서 적용되는 뉴 리퀘어먼트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이 없이, 특별한 그 로드맵이 없이 모든 것은 오너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오너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기술력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사실은 앞으로 이 배를 어떻게 2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오퍼레이션을 IMO가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리퀘어먼트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만족하겠는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갭으로 작용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발주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야드에서 그것을 로드맵을 제공을 한다면은 아울러서 그런 그 언서튼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선주들에는 더 안심하고 뉴빌딩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 정정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에서 참석 예정이었던 하치 그리고리스 해양 컨설턴트님과 오스트리아에서 참석 예정이었던 이강기 부사장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참여하기가 시차상 어려워서 현재 실시간으로 참여는 못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그 궁금하신 점은 저희 그 온라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그 충실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참석한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정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세 분의 그 코멘트에 이어서 토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정 발언을 먼저 한다고 우리 이윤철 부총장님께 그 발언의 기회를 못 드렸습니다. 또 한 번 죄송합니다. 그 이윤철 부총장님께 오늘 발제에 대한 또 미래 선박 운항에 대해서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부총장입니다. 저는 먼저 인사말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토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스피커께서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적인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법제적인 분야,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기술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해가지고 뭐 스피커께서는 이 현재 상태에서는 마스가 운항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재의 법제하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아까 잠시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분야에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먼저냐 하는 것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혼돈의 시대를 계속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바다 분야는 정말 그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신속하고, 그다음에 그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그 변화를 따라가기에, 법제가 따라가기에 너무 숨이 가픕니다. 그래서 상호 기술과 법제의 상호 혼돈의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우선 몇 가지를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원호 원장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율운항 선박의 관리자의 경우는 컴퓨터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선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인력은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거나 어떤 기준으로 관리자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율항 선박은 기존 운항선과 동일하게 그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전하는 크루 멤버들이 상존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아주 AI 베이스로 운전이 되지만 아주 심플하게 운전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자율항 선박으로 한번 발전돼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운전에 관련돼서는 원격 제어, 관제 이런 시스템으로 운항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선박 그 운항, 해운 업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기술 베이스로 디지털 기술과 AI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과 그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주 어려운 기능이 들어가는 시스템이 배에 들어가면 크루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도의 훈련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배가 새로운 시스템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꾸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들도 법규 문제와 함께 그런 부분의 그 기능들, 발전 방향이 포함이 돼서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현 교수님께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책임 문제, 운송인의 정의 문제 등 민법뿐만 아니라 해양법 등 여러 법이 함께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으로는 완벽한 법을 제정한 후에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선 개발과 함께 대략적인 법 제정 후 차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윤철 부총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신 그 선상에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총장님께서도 기술하고 법이 이렇게 서로 뭐 충돌하기도 하는데 빨리 법이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법이 뒤쫓아가는 것이 이제 일상적입니다. 법이 사실관계를 미리 만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법률로서 우리가 이제 규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율운항 선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업계가 또 산업계가 필요한 이런 그 자율운항 선박은 먼저 만들어 가면서 현재 법제도를 거기에 또 맞춰서 가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인행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자동차의 자율운항, 자율주행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이제 방송이나 더 가깝게 보고 있는데 자동차 자율주행과 선박 자율주행에 대해서 법적 기반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선박의 경우에는 사고 시 피해액이 크기도 한데 이 자동차 자율주행과 선박 자율주행에 사고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I가 그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마스 선박의 4단계에 가면은 결국은 이제 AI가 최종적으로 그 선박을 운항을 하게 됩니다. 3단계에는 육상의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육상의 관리자를 사람 혹은 뭐 선장으로 그 간주를 해버리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제도가 이제 다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만 AI로 가게 될 때는 자동차나 우리 선박이나 같은 그 기초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가 과연 사람이냐? AI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든지 뭐 불법 행위 책임에서 사용자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AI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사고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 선박은 굉장히 이제 큰 사고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선박 즉 말하자면 이제 해상법에는 독자적인 법제도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의인화시켜서 그 자체가 피고가 되는 대물 소송이라는 것도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하고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운항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가 피고가 되는 부분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박 우선 특권이라는 대물 소송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AI 시대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자동차 경우하고 선박 경우는 많이 다르다.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그 방법은 이제 선박 우선 특권 그 이제 대물 소송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현재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AI가 되면은 AI 자체를 선박으로 봐서 운송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운송인이 책임도 지지만 선박 자체가 AI가 잘못했기 때문에 AI 자체가 피고가 된다. 그러니까 AI가 부착되어 있는 선박 자체가 피고가 되는 법리를 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땐 자동차에는 그런 법리가 도입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발제자 두 분께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오늘 저기 토론하러 나오신 전문가분들도 저희 이 그 미래 선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발제자 분들 외에 토론 참석자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정철 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 미래 자율운항 선박, 그 탈탄소 선박의 경우는 사실상 기자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 그 기자재 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니까 이런 미래 선박에 대해서 기자재 연구원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우리 참여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 올해 더욱 그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선 기자재 산업이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저는 요즘 잘 쓰는 용어가 조선 해양 기자재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산업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제조업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제조 서비스업으로 이제는 제조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에 이렇게 변화를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 변화되어야 될 방향은
플랫폼 서비스업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플랫폼 서비스업이란 통상 지식 기반 산업으로 기술 엔지니어링 위주의 시스템 제조 기업을 칭하는데요. 예를 들면 LNG 연료 추진 선박이라 그러면 지금 LNG 연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은 그 우리 대형 엔진 제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공급 장치는 지금 우리 기자재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료 공급 장치가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우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한 70여 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산업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즉 시스템 제조하는 그 기자재 기업 중에서 리더 기업과 거기에 70여 개의 부품을 공급해주는 기업이 하나의 그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경쟁력을 가져가는 그런 것으로 좀 업종의 이 생태계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바뀌어감에 있어서 제가 아까 부탁드렸다시피 조선소에서 기술적 시장적 리드를 해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 연구원에서도 기술적 지원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시스템 단위의 시험 평가 능력을 키우고 또 그런 기반을 조성해 가야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우리 부산 미염 지역에는 가설 연료 기자재 시험 인증 센터를 구축 중에 있고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부품 단위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단위로서 시험 평가를 하고 그 소유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를 올리면 이제 그 기자재 기업들도 공급한 그 자기의 제품이 폐선될 때까지 어떻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또 유지 보수를 어떻게 그 잘 해줄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 소개 올리면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구매 조달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금 시범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850여 개의 조선 기자재 기업이 지금까지 공급했던 것을 각자 이렇게 그 모니터링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 클러스터 즉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그 기자재 기업을 클러스터화해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급한 기자재가 폐선될 때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는 소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해양 기자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커넥티드 이퀴프먼트 즉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기자재는 없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그것이 선내뿐만 아니라 육상으로 전달되어서 육상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린 이퀴프먼트는 커넥티드 이퀴프먼트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시스템화 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화룡 부사장님께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화룡 부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VLCC를 처음 설계하신 엔지니어로서 출발하셔서 지금은 DMVGL의 부사장 겸 사업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급에서는 그 앞으로 이런 그 대양 항해를 운항하는 자율운항 선박, 탈탄소 선박에 대비해서 선급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참석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선급 룰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한국야대의 그 테크니컬 리더십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한국야대는 상당히 그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 탄소화라든가 아니면은 오토노머스 자율운행 선박에 대해서. 근데 지금 사실은 선주들이 지금 올해 지금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박을 예정대로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코비드-19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코비드-19이 극복이 되더라도 아마 그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MO의 그 환경 관련 규제 사항들이 계속 앞으로 진행돼서 나오고 사실은 2023년도부터 EEXI라고 하는 리카먼트가 들어오면은 기존에 운항하는 선박에까지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계획된 어떤 뉴빌딩 플래닝을 제대로 그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그 조직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야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우월성,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발표드린 스마트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효율을 증대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들, 에너지 세이빙 기술, 그다음에 그 선박 설계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제시를 한다면은 선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라이프 스팬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 퍼포먼스를 비전을 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선주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그 불확실성은 상당히 많은 부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클래스에서는 그 한국 야들이 진행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그 우월성을 토대로 한 어떤 프로포절들을 법과 제도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본 로버스트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쉽의 앞으로 20년, 딜리버리 이후에 20년 또는 30년 기간 동안 이 선박이 위치하는 그 플리트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 이거를 향후 20년간의 그 퍼포먼스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코리안 쉽빌더들과 지금 조인트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탈탄소화 또는 그 자율 선박 운행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한국 야드와 발맞춰서 한국 야드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갭들을 같이 메워가는 작업들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철 부총장님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윤철 교수님께서는 그 학교에 계시니까 지금 학교에 이제 다양한 미래 인력을 양성하셔야 되는데, 특히 한국해양대학교는 선원, 선장, 또 그 기술 개발, 법, 규정 이런 걸 이제 총괄하는 대학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에 필요한 자율운항 선박, 탈탄소 선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인력이 배출돼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총장님으로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부총장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제 전공 분야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법을 가르치고 특히 바다에 관련된 그 국제회사 협약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O에 대한 강의를 석박사 학부에서 25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IMO가 사실은 이 1958년도에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2년도에 물론 IMCO에서 IMO로 강제화된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 탈바꿈을 해서 지금 IMO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든 협약은 강제 규범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그 IMO 관련 협약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관련 규범이 생겨났다. 이것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솔라스 협약이 그렇고, 마폴 협약이 그렇고, 콜레그 협약, STC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까 기술과 법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기술이 먼저 앞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을 가지고 현 상황을 모두 그 법 규범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먼저 앞서 나가면 그에 상응하게 그 기술과 현 상황에 맞게끔 법제화를 하는 그 법률가들의 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께서 그 온라인으로 주신 질문들은 발제자들과 그 토론자들에게 드리고 저희가 Q&A 세션에서 Q&A 세션으로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또 오늘
어느 때보다도 열띤었던 조선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세션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제안들과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 세계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세션 자장으로서 영어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a shipbuilding session presider, 이번 좌장으로서 다시 한번 연사들, 세션, 토론자들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에서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함께해 주신 좌장님을 더불어서 패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